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20년 희생 끝에 찾은 자유.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깨어있던 김성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다. 64세의 그에게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다. 성호는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장모와 아내, 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20년 전 성호가 이 집에 사위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런 생활을 예상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장모는 처음부터 성호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고, 아내는 점차 남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딸아이만큼은 아빠를 좋아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와 할머니의 편에 서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64세의 나이에 홀로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이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당시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안정된 수입이 있었고 장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혼의 달콤함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모의 요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위가 가족을 책임져야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와도 또 늦네.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반대로 일찍 들어오면 벌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죠. 어떻게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직장을 옮긴 후에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와 허리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시간도 돈도 아까워서 참고 견뎠어요.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쉴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일을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퇴근 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집안일, 장보기, 청소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어요. 아내는 당신이 남자니까 당연하지 않아? 라고 말했고, 장모는 사위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화장실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등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었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 저는 장보기를 하고 집수리를 하고 각종 심부름을 했습니다. 가끔 오늘은 좀 쉬고 싶다고 말하면 남자가 그렇게 나약하면 어떻게 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가족 놔두고 어디 가냐는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취미 활동이나 개인적인 시간은 사치였어요. 오직 가족들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죠. 딸아이만큼은
아빠의 노고를 알아주길 바랐지만 아이 역시 엄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점점 저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왜 맨날 피곤하다고 그래? 다른 아빠들은 안 그러는데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가 최우선이었고 제 건강이나 행복은 뒷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가족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고 제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당연시하는 태도뿐이었어요. 때로는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와? 라는 원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가족에 대한 배신 같아서 빨리 지워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가장으로서의 의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현장에서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는 쌓여있고 쓰레기는 넘쳐나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아내와 장모, 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래 좀 해주고 설거지도 좀 부탁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피곤했지만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또 시작이네. 집에 오자마자 이것저것 시키고 당신이 좀 해요. 여보, 저도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요. 그래도 집안일은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이미 20년 동안 혼자서 대부분의 집안일을 해왔어요. 가끔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지만 그날은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당신이 원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책임져야지. 아내의 말에 조금 상처받았지만 참았어요. 아마 아내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제 가슴을 찢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돈 벌어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것도, 아픈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한 것도, 가족들을 위해 제 자신을 포기한 것도 모두 해준 게 없다는 말 한마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해준 게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요. 남편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바라면 안 되죠. 그 순간 지난 2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던 날들.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일터로 향하던 모습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가족들 시중을 들던 시간들. 모든 것이 해준 게 없다는 말 한마디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장모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사위가 가족 부양하는 건 당연한 의무야. 그런 걸로 고생했다고 하면 안 되지. 어머니. 그러면 제가 2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거지. 그걸 가지고 희생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딸도 엄마 편을 들었어요. 아빠. 다른 아빠들도 다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왜 아빠만 힘들다고 그래? 그 순간 저는 제가 20년 동안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의무였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에게는 해준 게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제가 죽어라고 일하면서 여러분들 뒷바라지한 게 다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가장이니까 당연한 거죠. 아내의 차가운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챙기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집에 와서는 또 집안일을 하던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화장실 변기가 막혔을 때 밤늦게까지 뚫어주던 것도, 전구 하나 갈 때마다 사다리를 가져와서 교체해주던 것도, 아픈 가족이 있을 때 병원에 데려가고 간병해주던 것도 모두 해준 게 없는 일들이었다는 건가요? 겨울날 새벽, 차에 성에가 끼면 일찍 나가서 제거하고 시동을 걸어 놓던 것도, 가족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느라 난방비를 아끼지 않던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족들은 어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20년간의 헌신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져 버린 순간이었어요. 아내의 배신적인 말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장모와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장모는 제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위가 가장이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우리 딸 고생시키려고 시집 보낸 줄 알아? 장모에게 저는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면 성실하긴 하네라고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늦네, 책임감이 없어라고 했어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루 쉰다고 하면 놀고 먹으려고 하네라고 했고, 늦게 들어와서 집안일을 못했다고 하면 남자가 그것도 못해? 라고 했어요.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다리를 다쳐서 며칠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장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실하게 일하는데 왜 당신만 자꾸 아프다고 그래? 핑계 대지 말고 일 나가요. 어머니, 정말 아픈데요. 병원에서도 쉬라고 했어요. 진단서까지 보여드렸지만 장모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집에 돈이 들어와야 먹고 살지. 당신이 안 벌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아프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 당신은 이 집의 가장이야. 가장이 아프다고 쉬면 가족들은 어떻게 해?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모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돈벌이 기계였다는 것을요. 제가 아프든 힘들든 상관없이 오직 돈만 벌어오면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장모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집안일은 기본이고 각종 수리, 장보기, 심지어 장모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장모 친구들이 놀러 오면 차까지 내주어야 했고
장모가 병원에 가실 때마다 모셔다 드려야 했어요. 사위가 장모를 잘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집 사위들 봐. 얼마나 잘해주는데. 다른 집과 비교하는 것도 일상이었어요. 이웃집 사위는 어떻고 친척집 사위는 어떻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비교당했습니다. 그 사위들이 정말 그렇게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부족한 사위였어요. 명절 때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장모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완전히 심부름꾼이 되었어요.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손님 접대부터 차량 운전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성호야, 이것 좀 가져와라. 저것 좀 해라. 하루 종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다른 사위들은 편안히 앉아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저만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딸아이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딸은 저를 맨날 집에서 투덜대는 아빠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모르고 집에서 가끔 피곤함을 표현하는 모습만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짜증내?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딸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니? 아빠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엄마는 집안일도 하고 저도 돌보고 할머니도 모셔야 해요. 딸의 눈에는 제가 하는 모든 집안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이 또 다른 전쟁터였어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끝없는 요구, 그리고 감사는커녕 원망만 쏟아지는 현실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가 이웃들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우리 사위는 참 성실하긴 한데 좀 답답해요. 벌어오는 돈도 많지 않고 집에서는 맨날 힘들다고 투덜대고 요즘 젊은 사위들은 훨씬 나은데 이웃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받은 것은 이런 대우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이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다라고 자위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어요. 장모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아내는 제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아내의 개인적인 일까지 모두 저에게 떠넘겼어요. 아내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도 제가 대야 했고 아내가 하고 싶어하는 취미 활동 비용도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보, 요가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돈이 좀 빠듯한데 당신이 돈을 더 벌면 되잖아요. 다른 남편들은 아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던데 또 다른 남편들과의 비교였어요. 저는 항상 부족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얘기? 저도 사람이에요. 가끔은 고마워해주면 좋겠어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또 그 얘기예요? 당신이 한 일이 뭐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끔이라도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만. 고마워할 게 뭐 있어요? 당신 의무 아니에요.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이 식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끝내요.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20년간 쌓인 모든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뭘 끝내? 결혼 생활을 끝내자는 얘기예요. 이혼해요. 그제야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냐고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모르세요? 당신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다만 제가 참고 있었을 뿐이었죠.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이혼이 뭐야? 어머니,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냐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 해준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없이 사세요. 가족들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모든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가져간 것은 몇 벌의 옷과 생활용품이 전부였어요. 20년간 이 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거든요. 짐을 싸는 동안 가족들은 아직도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진짜 나가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진짜 나갑니다. 어디서 살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실제로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가족만 챙기느라 개인적인 인맥도 거의 없었거든요. 친구들과도 소원해진 지 오래였고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 찾은 곳은 월세 30만 원의 단칸방이었습니다. 반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고 습기도 많이 차는 곳이었죠. 복덕방 아저씨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시냐고 걱정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방을 보는 순간 20년간 살았던 30평 아파트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빈 방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쓸쓸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계약을 하고 열쇠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열쇠 하나였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의 열쇠였거든요. 단칸방에 간단한 가전제품과 침구를 들여놓으니 그것만으로도 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그 큰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었어요. 거기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항상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살아야 했거든요. 첫날 밤 혼자서 간단한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였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제게 이게 뭐야? 제대로 된 음식 좀 해놔라고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자유구나. 그때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는 더욱 어려워졌죠. 혼자 살림을 차리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가끔씩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보다도 더 큰 것은 마음의 평화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 속도에 맞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여유도 생겼어요. 단칸방에서의 새로운 삶은 예상보다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20년간 익숙했던 불평 소리와 눈치 보기가 없는 하루가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어요. 비록 반지하라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다리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바쁘게 가족들 아침 챙기느라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뭘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조차 새로웠어요. 20년 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계획에 맞춰 움직여야 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소박한 밥상도 특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든 라면에 김치 하나 얹은 식사든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어요. 누군가 이게 뭐야? 제대로 된 음식 좀 해놔라고 불평할 사람도 없었고 반찬이 맛없다고 투덜거릴 사람도 없었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먹기도 했어요. 20년 동안은 항상 가족들 입맛에 맞춰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자유였지만 너무나 소중했어요. 저녁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조용했어요. TV 소리도 누군가의 잔소리도 뜻없는 요구도 없는 그 정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그냥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 이런 게 휴식이었구나. 20년 동안 진정한 휴식이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계속 뭔가를 해야 했거든요.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가족들의 각종 심부름까지.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쉴 수 있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읽는 책이었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도 다시 읽어보고 그동안 관심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도 찾아 읽었습니다. 누군가 책 읽을 시간에 뭔가 유용한 일을 해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죠. 동네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가끔은 책을 읽다가 졸기도 했는데 그조차도 자유였어요. 아무도 왜 잠이나 자고 있어? 라고 핀잔 주지 않았거든요.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전에는 빨리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졌어요. 공원에서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들 사이에 끼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젊은이, 혼자 사는 게 어때? 힘들지?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래. 나이 들어서라도 자유를 찾은 게 다행이야. 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특별히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어요. 혼자 살림을 차리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등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쓰는 것이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감사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에 혼자 식사할 때면 문득 가족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제 감정이었죠. TV를 보다가 가족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내 가족은 왜 저렇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금방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밤늦게 들려오는 음악과 DJ의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해주는 친구 같았어요.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먹는 음식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간단한 볶음밥이나 찌개 정도였지만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은 특별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단칸방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딸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아빠, 안에 들어가도 돼? 그럼 들어와. 딸은 제 단칸방을 둘러보며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아마 아빠가 이렇게 좁고 초라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30평 아파트에서 이 좁은 방으로 온 것이니까요. 아빠,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냥 살지 뭐. 불편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진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응. 여기가 내 집이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어요. 아빠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나 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아빠, 미안해. 갑자기 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아빠 없어진 후에야 깨달았어.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엄마랑 할머니가 맨날 아빠 욕만 해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진짜 힘든 거였어. 집안일도 아무도 안 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제야 아빠가 혼자서 다 해왔다는 걸 알겠더라. 딸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다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아빠. 집에서 뭔가 고장나면 항상 아빠가 고쳐줬고, 무거운 것도 아빠가 들어줬고, 아플 때도 아빠가 병원에 데려가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빠가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 지난 20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랐던 인정과 감사를 딸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이제야 알았어. 아빠가 우리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딸의 이 한마디가 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빠,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빠 없으니까 정말 힘들대요. 화장실이 막혀도 누가 뚫어주지. 전구가 나가도 누가 갈아주지.
모든 게 아빠가 해주던 일이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와서 아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제는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아빠는 여기서 살 거야. 이게 더 편해. 왜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건 아닐까? 20년 동안 아빠는 가족이었지만 가족 대접을 받지 못했어.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자유의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다시는 과거의 그 답답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가끔이라도 연락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래. 그건 좋지. 그날 이후로 딸은 가끔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요. 아빠를 존중하고 아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아빠를 걱정해주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다녀간 후 아내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에서 들은 얘기였는데 아내가 남편 없는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잔소리하는 남편이 없으니 더 편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었나 봅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거든요. 20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 전구 갈기, 화장실 뚫기, 무거운 물건 옮기기, 각종 수리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는지 걔가 없어진 후에 알게 된 거죠. 수도 꼭지에서 물이 샌다든지 가전제품이 고장났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여보, 이것 좀 봐봐 하면 해결됐던 일들인데 말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을 거예요. 제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수입이 끊어지니까 생활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장모도 마찬가지였죠. 사위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어느 날 딸이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했다고 하면서. 그래? 응. 엄마가 그러더라. 아빠가 정말 많은 일을 해줬는데 자기가 그걸 몰랐다고. 아빠가 없으니까 모든 게 힘들다고. 할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아빠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이제야 안다면서. 하지만 저는 별다른 감정이 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20년 동안 받은 상처가 아내의 뒤늦은 후회만으로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아빠, 엄마가 사과하고 싶어 해.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딸의 부탁이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하다. 이미 늦었어. 아빠는 이제 이 생활이 편해. 한 번만 만나봐요. 엄마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딸아, 20년 동안 아빠가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는지 알고 있니? 그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정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간의 희생과 상처, 그리고 그 끝에 받은 모욕을 생각하면 아무리 아내가 후회한다고 해도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몇 번 더 아내가 중간에 사람을 통해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지난 20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아내가 직접 제 단칸방 앞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문 밖에서 한참을 울고 갔나 봅니다. 이웃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내는 제가 고집스럽다고, 너무 매정하다고 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제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존중받지 못하는 삶보다는 나았어요. 가끔 딸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면 집안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장모도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충분히 해드렸으니까요. 아빠, 정말 안 돌아갈 거예요? 딸이 간절하게 물어봤지만 제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응, 안 돌아가. 아빠는 이제 여기서 행복해. 이제 1년이 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단칸방에서의 생활이지만 저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죠. 작은 자유들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요즘은 취미도 생겼어요. 낚시를 시작했거든요. 주말이면 혼자 강가에 나가서 하루 종일 낚시대를 들여놓고 있어요.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어요. 그저 그 평온한 시간이 좋습니다. 낚시터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은데 각자의 사연을 들어보면 저와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형님도 이혼하신 거예요? 응. 1년 전에. 어떻게 마음먹으셨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많은 남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해요. 64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건설 현장 일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할 수 없고 다른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번 돈을 제가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군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작은 알바도 시작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건데 돈은 많지 않지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아요. 사장님도 좋은 분이고 함께 일하는 분들도 친절해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딸은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와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오죠. 가끔 장보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아빠를 귀찮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빠를 걱정해주고 고마워해줍니다. 아빠, 정말 여기서 괜찮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지 그래? 여기가 좋아. 아빠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해. 몸은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없고 건강해.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서 몸도 좋아진 것 같아. 딸은 여전히 제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저는 지금이 만족스러워요. 크기는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니까요. 가끔 딸과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을 가질 여유도 없었거든요. 아빠, 외롭지 않아요? 외롭긴 한데 나쁘지 않아.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평온함이 있거든. 가끔은 가족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지. 하지만 그리운 것과 다시 함께 사는 것은 별개야. 아빠는 이제
이 생활이 편해. 딸도 이제는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다만 건강만 챙기세요. 이런 딸의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마워요. 적어도 한 명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가끔 딸이 엄마 얘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엄마가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한다고,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어해요. 아빠가 해주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그래도 적응해야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아빠는 정말 마음이 안 돌아서요? 응. 이미 돌아섰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거든.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겼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서예 수업도 들어보고, 요리 수업도 들어보고, 젊었을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형님, 서예 솜씨가 늘었네요. 하하. 시간이 많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부러워요. 저는 아직 집에 있는 마누라가 이것저것 시켜서. 형님도 용기 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줄 알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지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제는 무엇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가끔은 정말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실 때,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했을 때,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이제 행복해? 딸이 어느 날 물어봤어요. 응,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64세에 찾은 이 자유가 비록 늦었지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제게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거라는 걸 이제 알아요. 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때가 더 외로웠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비록 혼자 살지만 고독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제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제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충만합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 20년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딸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요. 요즘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큰 꿈을 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목표들이 있어요. 서예를 더 배워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보고 싶기도 하고 낚시 실력을 늘려서 더 큰 물고기를 잡아보고 싶기도 하고 아빠, 꿈이 생겼어요? 응. 작은 꿈들이 생겼어. 64살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 몰랐는데. 좋아요. 아빠가 꿈을 가지고 사신다니 정말 좋아요. 20년의 희생 끝에 찾아온 늦은 행복이지만 이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진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64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닌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삶.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딸과의 화해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위로해 주었어요. 비록 아내와는 화해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딸 말로는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이미 새로운 삶에 적응했거든요. 아빠, 정말 엄마 용서할 생각 없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용서와 다시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야.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도 아빠는 이제 혼자가 편해. 이해해줘. 결국 20년 희생 끝에 찾아낸 늦은 행복.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용기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게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그 희생이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시된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라 착취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64세에 찾은 자유. 6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이에 찾은 자유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감사해요.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용기를 내시길 바라고 행복한 분들은 그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